네, 안녕하세요. 헬리팩스 라이프의 최혜지 팀장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출국을 앞두고 어떤 것들을 준비하셔야 될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준비했습니다. 일단 출국 전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출국 시 필수 서류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다 기재되어 있듯이 인쇄하셔서 입국 심사 시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는 서류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 투명한 액자 클리어 파일 있잖아요. 거기다가 좀 차곡차곡 준비하셔가지고 항상 몸에 소지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몸에 소지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 서류들은 입국 심사할 때, 그리고 이민 심사할 때 꼭 필요한 서류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위탁 수화물이 아닌 자기 몸에다가 항상 백팩이나 뭐 옆가방이나 이런 데에다가 소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에 이제 몸에 소지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일단 여권 항공권은 비행기 타시려면 꼭 필요하신 것들이고, 그리고 주 신청자라 하시면 이제 어학원 등록하신 분, 그분은 학생 비자 승인 레터가 있으셔야 되고요. 이 학생 비자 승인 레터는 두 장이 있어요. 바코드 3개짜리랑 바코드 2개짜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바코드 3개짜리는 말 그대로 학생 비자를 승인합니다 하는 레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ETA 넘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코드 3개짜리 하나가 꼭 필요하고, 두 번째는 바이오매트릭스 만료 기간이 언제까지야 하는 레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모두 좀 클리어 파일 앞장에, 제일 앞장에 넣으셔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기관, 뭐 어학원이나 컬리지, 팔레터, 그리고 입학 허가서, 학비 영수증, 이 세 가지가 꼭 준비에 필요하신데요. 이거는 저희가 출국 직전에 출국 준비 서류입니다 해서 또 이메일로 한 번에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한번 같이 체크리스트 챙기시면서 준비해 주시면은 잊지 않고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반 가족이 있으신 경우에는 동반 가족 한 명당 ETA 하나씩 승인 확인서가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비동반 부모가 있으신 경우, 예를 들면 뭐 자녀가 어머니나 아버지와만 출국하시는 경우에는 비동반 부모 동의서가 필요하세요. 그리고 같이 이제 동반하는 장기 체류하는 가족들이 뭐 자녀와 뭐 배우자분이 계신다 하면 그 분들 모두 신체 검사 완료 확인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캐나다의 체류지 정보, 그 주소를 물어보게 되니까 그때 주소가 나와 있는 렌트 계약서 앞면 같은 거 인쇄해서 준비해 주시면 편리하십니다. 그리고 동반 가족이 있으신 경우 가족 관계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영문, 번역, 공증본 이게 필요하신데, 이것도 비자 준비하시면서 어차피 다 이미 만들어 놓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인쇄하셔서 파일에 껴놓은 채로 갖고 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반 가족 전체 캐나다 보험 가입 증명서, 그리고 영문 잔고 증명 확인서. 이 영문 잔고 증명 확인서는 필수 서류는 아닌데요. 간혹가다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서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도착 후 필요 서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캐나다 그 입국 심사하실 때 필요하신 건 아니십니다. 그렇지만 캐나다 도착하신 다음에 꼭 가지고 계셔야 불편함이 없으시다 하는 서류들을 또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문 운전면허증인데요. 이거는 한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인데 앞면은 한글, 뒷면은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 발급받아 오시면 여기 노바스코샤주에 오시면 거기서 캐나다 운전면허증으로 교환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때 필요하신 거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준비해 오셔야 이거를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운전하실 계획이 있으신 경우, 뭐 자녀 픽업, 픽드랍이라든지 CCA 과정을 진행 계획 중이시다 하신 분들은 결국에 운전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꼭 무사고 경력 증명서, 그리고 무사고 보험 증명원,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거는 경찰서에서 발급 받으시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캐나다 오셔서 이거는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거, 이 보험사에서 받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차 구매 계획이 있으신 경우에는 출국일 4주 이내에 영문으로는 이제 no claim letter 또는 claim free letter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걸 좀 발급 받아 오시면 최소 3년 정도, 길면 길수록 좋겠지요. 이걸 좀 발급 받아 오시면 운전보험을 좀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영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추후에 컬리지 이제 진학 계획이 있으신 분들한테 필요한 겁니다. CBBC나 OICC, NSCC 같은 뭐 프로그램에서 나중에 진학하시고 영주권까지 추후에 계획이 있으시다 하신 분들은 이걸 좀 미리 받아서 오시면은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근데 이제 NSCC 같은 경우는 얘는 내셔널 컬리지여서 조금 까다롭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에서 직접 NSCC로 이메일을 발송하거나, 아니면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공식 그 오피셜 레터 그 봉투가 있잖아요, 엔벨롭. 거기다가 밀봉된 원본 서류를 준비해서 가져오면 인정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NSCC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랑 먼저 컨택을 해서 이메일로 직접 컬리지로 보내는 게 좀 가장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 주민등록증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왜 운전면허증이 있는데 한국 주민등록증이 필요한가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일단 운전면허증은 저희가 캐나다 운전면허증으로 바꿀 때 그때 아예 제공을 해버리고 다시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민등록증은 그 은행 업무 같은 거 할 때 요즘엔 여권에 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꼭 주민등록증이 있어야만 은행 업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인인증 절차 시 꼭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주거래은행 어플 뭐 이런 것들 뭐 사전에 사용하시는 게 있다고 하면 공인인증 절차 다 받아 놓으시고 오시는 것이 훨씬 편리하실 거고, 요즘에는 해외여행 체크카드가 아주 잘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토스 해외카드, 아니면 신한 트래블카드 뭐 이런 것들 좀 알아보셔서 사용하실 수 있게 세팅해 오시면은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 영문 백신 접종 확인서가 있어요. 이거는 캐나다 공립학교 입학하실 때 꼭 필수로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저희 아이는 여기까지는 예방접종을 맞지 않았는데 어떡할까요? 뭐 이러신 그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공립학교 들어가실 때는 공립학교에서 접종 증명서를 반드시 입학하면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국에서 좀 맞아서 오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서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어린이들은 여기까지 맞아라 이런 것들이고, 스쿨 백신에서 뭐 그레이드 7까지는 이렇게 맞아와라 라는 리스트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한 장 뽑으셔서 아예 내과에 가셔가지고 이거를 쭉 맞아서 오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못 맞고 오신다 하더라도 캐나다에서 맞으실 수 있으세요. 근데 캐나다 의료 시스템이 한국만큼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국에서 맞아서 오시는 것이 편리하시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자녀 한국 학교 서류인데, 이거는 중학생 이상일 때는 최근 2년 영문 성적표가 필요하고요. 그것 같은 경우는 요즘에 다 온라인으로 뽑을 수 있게 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여기 링크 제가 다 걸어 드렸거든요. 거기 한번 들어가셔서 몇 학년까지는 금방 뽑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일 경우에는 생활기록부는 불필요하세요. 근데 추후에 만약에 사립학교에 전학을 희망하신다, 그럴 경우에는 사립학교에서 이런 걸 아주 꼼꼼하게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립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부모님이시다 하시면 초등학교 그 생활기록부까지 영문으로 좀 번역본을 가져오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출국 전 물품 준비 리스트 함께 살펴볼게요. 이거는 개개인에 따라서 많이 성향이 달라질 텐데, 제가 여기 생활하면서 이거는 좀 아쉽다 싶은 것들로만 일단 추려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당장 1, 2개월 안에 필요한 것 그리고 아닌 것을 구분해 주셔야 좋습니다. 그리고 도착 후 바로 사용할 것들, 당장 1, 2개월 안에 사용할 것들은 비행기에 가져오는 짐에 하시고 나머지는 선편 택배로 보내주시면 되세요. 그 말인즉슨 선편 택배로 보내시면 저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편 택배로 보내면 보통 1달 반에서 2달 사이에 도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급하지 않은 것들은 그때 맞춰서 받아보시면 편리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부터 쭉 살펴볼게요. 일단 학용품은 캐나다에도 다 있어요. 있긴 있는데 퀄리티가 별로 좋지 않고 저희는 다이소만 가도 한국에서 막 아기자기하고 막 예쁜 거 많은데 캐나다는 아주 투박하고 심플 약간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필통, 샤프, 연필, 지우개, 볼펜, 칼, 가위 뭐 이런 것들 뭐 새로 사실 필요는 없지만 한국에 있으신 것들 쓰시던 것들 있으면 좀 챙겨 오시기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공책 바인더 같은 것들도 질이 별로 안 좋은데 쓸데없이 비싸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가방 써놓은 게 이제 자녀분들 가방을 얘기한 거예요. 뭐 가방을 비싼 걸 사오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캐나다의 공립학교는 한국보다 야외 활동이 많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유치원생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몇 시간씩은 꼭 나가서 놀게 이렇게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방이 무척 더러워지기 때문에 좀 중저가로 2개 정도는 준비해 오셔야 좋다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실 수는 있어요. 근데 비싸고 안 예쁘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의류 뭐 속옷, 양말, 뭐 계절별 의류, 신발 이런 거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다 구매는 가능하시나 질이 별로 안 좋고 조금 아쉽다, 퀄리티가 아쉽다. 그리고 계절별 의류 같은 경우도 할리백스는 여름이 6월에서 딱 8월까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가을에서 겨울이거든요. 그래서 방한용품 준비는 좀 필수적이고, 그리고 특히 제가 추천드리는 건 모자가 달린 후드 있는 외투? 그래서 바람이 좀 많이 불어요. 아무래도 해안가 도시이기 때문에 바람이 제주도에 그냥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자가 달린 후드 그리고 외투 바람막이 같은 거 준비해 오시면 아주 유용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좀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 기모 의류 그리고 뭐 방한 의류 같은 거 그런 것들 좀 많이 준비를 해서 왔고 얇은 히트텍 같은 것도 저는 아주 많이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의 같은 경우는 바람 일단은 비가 오면 우산 쓰기가 좀 힘들어요. 바람이 많아서. 그런 경우는 우의가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도 여기서 구매를 하긴 했거든요. 판초 우의 같은 거. 근데 여기도 우의가 안 예뻐요. 그래서 좀 예쁜 거 있으면 한국에서 구매해 오시면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실내용 운동화 이거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자녀가 있으실 경우에는 꼭 필요하신 거예요. 한국에선 실내화라고 하는데 실내용 운동화로 여기서는 실내화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가벼운 뭐 메쉬 소재의 운동화 같은 거 그런 거 준비해 주시면 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 그리고 방수 부츠 저는 이거를 좀 목이 높은 트레킹화로 한국에서 준비를 해왔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좀 눈이 좀 소복하게 쌓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좀 유용하고 비가 올 때도 좀 방수가 되니까 이 트레킹화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한화는 아닌데 그냥 방수 트레킹화를 좀 목이 있는 걸 사왔어요. 그리고 뭐 세면도구 같은 거는 여기서 다 구매하셔도 돼요. 다만 이제 오셔가지고 딱 며칠 정도 사용하실 거 정착 서비스 진행하시면서 쇼핑하기 전까지 사용하실 것들 그런 게 한 일주일치 되는 거 좀 준비해 오시면 편리하실 거고, 그리고 수건은 좀 여기 퀄리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많이 사오셔라. 우산 같은 경우는 작게 접을 수 있는 튼튼한 우산 뭐 1인당 하나, 그리고 전자제품 좀 중요한 전자제품입니다. 일단 캐나다는 110볼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한국에서 가져오시는 제품들은 프리볼트 제품이어야만 사용이 가능하세요. 예를 들면
전기장판 같은 거 한국에서 사용하시는 거 있을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볼트가 프리볼트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을 못 하십니다. 다 고장나요. 그래서 전기장판은 한국에서 구매해서 오시는 게 쌉니다. 싼데 검색을 인터넷에 하실 때 프리볼트 뭐 아니면 해외용 이렇게 검색하시면 110볼트랑 220볼트 둘 다 사용 가능한 전기장판들이 요즘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구매해서 오시면은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노트북이나 뭐 핸드폰 충전기 같은 것들은 다 원래 프리볼트 제품으로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고, 그리고 외장하드, USB 젠더 이런 거는 말씀드린 게 여기서도 구매하실 수는 있는데 퀄리티나 뭐 종류나 개수가 한국만큼 많지 않아요. 컴퓨터 주변 용품이 필요하시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에서 사오시면 훨씬 낫습니다. 드라이기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쓰시던 거 못 쓰세요. 여기서 구매하시는 게 낫고요. 아니면 말씀드렸다시피 뭐 프리볼트용 드라이기 해서 구매해 오시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0V 돼지코 그 뭔지 아시죠? 그 멀티 플러그 바꾸는 거 젠더 다이소에서 대량으로 많이 사서 오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불 써놨는데 이불은 당장 도착 후에 사용할 이불은 좀 비행기 짐으로 꼭 갖고 와주세요. 왜냐면 바닥이 생각보다 차기 때문에 추위를 금방 타실 수 있거든요. 기타 소형 비품은 이거는 여기서 사셔도 되지만 그래도 있으면은 좋더라 싶던 거 열쇠고리 여기는 그 키 버튼이 하나도 없어서 다 열쇠예요. 집 열쇠, 뭐 차 열쇠 다 열쇠라서 열쇠고리가 있으면 좀 편리하고요. 그리고 주방이랑 뭐 식품, 주방용품 이런 건 일단은 육류가 포함된 식품류는 가져오실 수가 없으세요.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뭐 도착 후에 바로 사용하실 식기류 뭐 예를 들면 마트에 뭐 도착하자마자 정착하시면서 큰 마트에 가서 이런 것 저런 거 식기도 사시고 냄비도 사시고 후라이팬도 사시고 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한 일주일 정도 기간 동안 바로 사용해야 될 식기 같은 거 작은 뭐 밥그릇 뭐 저는 그 플라스틱 락앤락 통을 몇 개 좀 갖고 와서 거기에다가 밥도 먹고 국도 먹고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냄비는 좀 컵라면을 끓여 먹더라도 이게 있어야 냄비가 있어야지 가능하니까 그런 거는 작은 냄비 제가 하나 또 가져와서 라면 끓여 먹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된다. 그리고 냉장고 정리 밀폐 용기, 이 락앤락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는 이케아나 이런 데 가도 사실 수 있는데 그 좀 한국처럼 탁탁 각 맞춰서 냉동실에도 넣고 냉장고에도 넣고 막 정리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다양한 종류로 나와 있지는 않아서요. 저는 이거를 좀 가지고 왔더니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부분 식세기가 아파트나 하우스에 다 설치되어 있어서 식세기 사용 가능한 걸로 가져오시면 더 좋다. 다음은 안경이랑 렌즈 용품. 이게 캐나다에서는 안경이랑 그 렌즈 맞추기가 엄청 비싸고 오래 걸려요. 특히 그 눈 검사하는 것만 해도 몇 주씩 시간을 잡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분을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여분 안경, 렌즈 용품, 그리고 선글라스 같은 것들도 좀 미리 준비를 해서 갖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의약품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좀 어려운 거는 항생제. 항생제는 여기서 좀 처방받기가 어려워서 좀 1개월에서 3개월치 의사 처방 받을 수 있는 항생제로 준비해 오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특히 자녀가 있으시다 하면은 자녀분들이 섭취할 항생제가 가루약이든 알약이든 이런 걸 좀 미리 좀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걸로 가져오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휴대폰은 저희가 유심이랑 다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현재 사용하는 휴대폰에 혹시 컨트리락이 걸려져 있는지 이거 먼저 사전에 통신사에 문의해서 오시면은 도움이 되고요. 이게 만약에 걸려 있다고 하면은 해외에서 유심을 꼈을 때 사용이 안 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뭐 요즘에는 거의 이런 경우가 없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 확인해 봐 주시면 좋고 특히 eSIM 같은 걸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종이라고 하면 좀 편리하세요. 그래서 한국 번호랑 캐나다 번호 두 개 동시에 사용 가능하시고 그런 경우에 문자 인증 같은 것도
한국 번호로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국 번호를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알뜰폰 요금제로 바꿔오셔라. 그래서 요즘에는 그 1,000원대 요금제가 아직도 남아있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 들었는데 좀 요금제 중에서 제일 저렴한 걸로 바꾸셔가지고 갖고 오시면 한국 번호랑 캐나다 번호 둘 다 유지하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전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서는 현금을 거의 사용할 일이 없으세요. 거의 없으시고 근데 다만 뭐 입국하실 때 환전해 오신 걸로 그대로 은행 방문하셔서 캐나다 계좌 만드실 때 은행에다가 바로 넣는 거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캐나다 달러 10,000불까지는 환전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1인당 10,000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입국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래블 카드, 그 토스 카드 같은 거 가져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캐나다로 어떻게 짐을 보내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캐나다로 짐을 보내는 거 선편으로 보내는 게 해외 항공편도 있고 선편도 있는데 굳이 뭐 항공편으로 급한 게 아니면 보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선편으로 보내는 거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20km 기준으로 84,000원입니다. 그리고 오는 기간은 1개월에서 보통 2개월 안에는 오는데 가끔 뭐 파업하거나 우체국 파업이 있거나 하면은 3개월까지도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단프라 박스라고 하는데 이런 파란색 박스를 단프라 박스라고 그래요. 아주 튼튼하고 좀 서랍장처럼 사용하실 수도 있는 그런 박스거든요. 그래서 단프라 박스로 저는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인데 이거 이렇게 5호나 6호짜리 인터넷에서 구매하셔서 선편으로 보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캐나다 출국하시고 이제 입국 심사 받는 거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대한항공이랑 에어 캐나다는 서로 다르게 운항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터미널로 가야 된다 이런 게 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좀 확인을 미리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링크 걸어놨거든요. 이게 항공편별 터미널 확인하는 링크예요. 그 인천공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고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렇게 링크가 나와 있고 여기다 편명을 여기다 입력해 주시면 어디 터미널입니다. 이렇게 터미널 1, 터미널 2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고 웨스트젯은 터미널 1, 터미널 2가 정해져 있는 게 없고 가끔 터미널 2, 가끔 터미널 1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전 확인을 꼭 미리 해주시면 제일 확실합니다. 해외여행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아시다시피 출국 2시간 반에서 3시간 전에 인천공항 도착해 주시면 안전하고요. 출국 30분 전에는 출발 게이트 앞에 도착하도록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크인 카운터 방문해서 그 티켓 발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수화물 위탁한 다음에 이제 출국 심사 받고 비행기 타시면 됩니다. 수화물 규정 안내는 이것도 그 티켓 발권하실 때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세요. 제가 꼭 강조드리는 점은 뭐냐면 일단 짐 연계 하는 거 무조건 할리팩스까지 오시려면 중간에 경유를 하셔야 돼요. 캐나다든 미국이든 경유를 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짐 연계가 할리팩스까지 됩니까? 라는 거를 인천공항에서 발권하실 때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항공사별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코노미 기준으로 수화물, 위탁 수화물이 2개까지 가능한데 에어 캐나다는 이번에 좀 제도를 바꿔서 위탁 수화물이 1개까지만 가능합니다. 보통 대한항공 타시다가 에어 캐나다로 비행기를 바꾸시는 경우, 항공사를 바꾸시는 경우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럴 때는 추가 수화물 결제를 꼭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결제하실 때 추가 수화물 결제를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그때 이제 영수증에 찍혀 있는 공항이 어디까지 결제가 되는 거냐고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할리팩스까지 가는 거냐? 거기에서 할리팩스 공항까지 나와 있다. 그러면 괜찮고 만약에 중간에 토론토까지만 가게 결제가 되어 있다. 그러면 토론토에서 한 번 더 결제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가장 정확한 건 인천공항에서 한번 꼭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영수증에 찍혀 있는 건 토론토까지인데 내가 결제한 거는 할리팩스까지 결제된 거라고 인천공항 직원이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뭐 메모를 해줄 수 있냐? 이거를
그 공항 중간에 경유지 공항에서 뭐라고 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물어가지고 답변을 받아놓으시고 이렇게 내가 설명을 들었다 라고 설명을 하셔야 추가 결제하시는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신경 써서 확인을 해봐 주셔야 좀 손해가 없으시다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게 바뀐 거라서 좀 여러 번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링크를 다 여기다 걸어 드렸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그 홈페이지 가셔서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요. 기내용은 일단 작은 캐리어 하나에 개인용 가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액체류가 안 돼요. 기내용 수화물에는. 그래서 100ml 이상으로 가져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주의해 주세요. 이게 만약에 포함된다 그러면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위탁 수화물 같은 경우는 23kg짜리 하나예요. 이거가 에어 캐나다거든요. 환승하실 때 중간 경유지가 있잖아요. 그때 보통 짐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입국 심사 시 짐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보통 없어요. 근데 이게 바로 새벽 3시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게 뭐 밤 12시였어요. 근데 그 다음 제가 예를 들면 토론토 공항에서 경유를 하고 토론토 공항에서 할리팩스까지 가는 게 새벽 4시다. 그럴 경우에는 짐 연계가 안 돼요. 그래서 새벽 3시 이후 환승 시에는 짐을 중간에 찾아서 다시 수화물을 맡겨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 대한항공도 기내용 수화물, 기내용 캐리어 하나, 그리고 개인용 가방, 이건 에어 캐나다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위탁 수화물은 23kg짜리 2개까지 가능해요. 2개까지. 그래서 이거는 확인해 봐 주시면 되고, 그리고 대한항공에서 그 헬리팩스까지는 직항이 없어요. 그래서 짐 연계가 보통 안 됩니다. 그래서 경유지에서 짐을 반드시 찾고 다시 보내셔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그리고 이제 입국과 뭐 학생 비자 발급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게 제일 사실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입국장에 딱 들어가시면 보이는 전경이 이렇습니다. 비행기 내려서 트랙 따라서 나오면 입국장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여기서 그 입국 심사대가 쫙 있죠. 그러면 입국 심사 하시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학생 비자를 받아야 되니까 이민국 사무소에 갑니다. 그게 이제 2번 과정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학생 비자를 받으신 다음에 짐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입국 세관 신고서 그 작성한 걸 제출하면서 나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할리팩스 공항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토론토 경유에서 오시는 분들은 토론토 공항에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실 거고, 밴쿠버 공항으로 오시는 경우 밴쿠버 공항에서 이런 일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할리팩스 공항에서 하시는 게 아니다. 이거는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출국 시 필수 서류 해서 몸에 항상 지참하세요 라고 설명드렸던 거 있죠. 그 서류를 클리어 파일로 만들어 오시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꺼내서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비자 유효 기간 그 바코드 3개짜리 그 서류를 가장 앞면에 세팅을 해서 갖고 오시면 편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입국 심사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면 딱 도착하면 전경이 이런 전경이에요. 이거는 지금 밴쿠버 공항 전경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arrival이나 아니면 all passengers 따라서 그냥 사람들 쭉 나가는 대로 가다 보면은 이런 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면 입국장이에요. 입국장 도착하시면 정면에 이런 키오스크 기계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셔서 입국 신고서라는 걸 작성하시면 되는데 한국어가 돼요. 다행히 한국어가 돼서 한국어로 언어 선택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냥 천천히 솔직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권 스캔하고 뭐 나중에 사진 촬영까지 하게 되시거든요. 그냥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족 한 명이 가족 전원의 정보를 다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체류 기간을 작성하는 거가 있는데 거기에 비자 승인 레터 그 바코드 3개짜리에 여기 Letter of Introduction Validity라는
LOI라고 부르는데요. 그 기한만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단기 체류하시는 가족이 있으시다 그러면 딱 체류할 수 있는 그 단기 기간만큼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 14세 미만의 자녀일 경우에는 여권 스캔이 간혹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여권 스캔이. 그럴 경우에는 주변 직원들한테 이거 안 된다 하고서 도움 요청하시고 거기에 지류로 쓸 수 있는 입국 신고서가 또 있거든요. 그걸로 작성해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일단 기계에 프린트된 그 종이, 그게 키오스크에서 나오는 이 종이가 입국 신고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챙겨서 여권이랑 같이 입국 심사대로 가는 거예요. 1번 1차 입국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셔가지고 이제 스터디 퍼밋 레터랑 입학 허가서 그거를 같이 보여드리면 돼요. 그래서 그 바코드 3개짜리 스터디 퍼밋 승인 레터 그거랑 입학 허가서는 LOA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2개를 보여주면서 뭐 여권 줘, 너 어디서 왔어?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뭐 답변은 그냥 해주시면 되고요. 좀 간략하게 아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는 게 그게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스터디 퍼밋 하러 왔다. 그거를 딱 보여주는 순간 스터디 퍼밋이 승인 레터가 제일 앞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너 절로 가. 이민 심사하러 가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대로 일단 입국 신고서 그 키오스크 종이는 꼭 받아 들고서 그 다음에 이민국 사무실로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1차 입국 심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 키오스크 종이 다시 받아 들고 그 다음에 이민국 사무실로 가시면 여기서 이제 학생 비자를 수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관문 통과한 다음에 이민국 심사에서 학생 비자 이제 이민국 그 관리 직원을 만날 텐데요. 거기서 공항 직원한테 이미그레이션 오피스가 어딨냐 물어보면 저기로 가라고 설명해 줄 거고 일단 이민국 사무실 가면은 번호표를 줄 겁니다. 그러면 번호표를 뽑고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순번이 오고 뭐 이름을 부르면 그때 가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하시면 되세요. 근데 대부분의 서류가 저희가 준비해 드린 서류 그대로 이제 제시하면은 큰 질문 없이 수월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걔 중에도 굉장히 까다로운 이민 심사관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준비를 좀 철저히 하시도록 도움 드리고 있는 건데요. 클리어 파일 맨 앞장에 세팅하라고 말씀드렸던 그 스터디 퍼밋 승인 레터랑 그리고 출국 필수 서류 그 리스트들 있죠. 그것들을 다 그냥 가지고서 그 이민 심사관한테 보여주면 너 스터디 퍼밋 받으러 왔구나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나는 스터디 퍼밋 받으러 왔고 내 동반 가족들은 비지터 레코드를 받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이제 인지 바로 하고 인터뷰를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진행할 때 최대한 좀 단답형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인 통역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인 통역이 오더라도 그들의 이제 업무는 수상해 보이는 외국인을 다시 보내는 거예요. 비자를 내주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인이 오더라도 최대한 명확하고 단답으로 답변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한국말을 할 뿐이지 캐네디언들이기 때문에 저희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퍼밋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이제 이름, 생년월일, 비자 유효 기간 등의 오타가 없는지 확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거든요. 스터디 퍼밋이 종이 한 장짜리로 줄 거고요. 그리고 자녀가 있으시면 자녀분마다 한 장씩 받으실 거고 동반 배우자까지 비지터 레코드를 준다면 동반 배우자분까지 그러니까 각 1인당 하나씩 그 페이퍼를 갖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스터디 퍼밋은 주 신청자 한 분만 스터디 퍼밋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패밀리 네임, 기븐 네임 이 2가지 스펠링 여권과 동일한지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데이트 오브 버스 그 생년월일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리고 여권 번호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맞는지 일단 보시고 보면은 expiry date라고 있어요. 이게 만료일자거든요. 그래서 이 만료일자가 어학원 끝나는 날짜보다
더 길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게 오타가 난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그거보다 좀 짧다, 어학원 만료일보다 짧아, 이런 상황이라면 가서 말씀하셔야 돼요. 내 학업 기간은 이때까지인데 너무 짧아. 나 이때까지 학업 마칠 수가 없어. 그래서 다시 한번 봐줄래? 라고 그 자리에서 요청하시면 그때 이제 수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는 확인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받자마자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바로 그것들입니다. 동반가족 분들이 이제 디지털 레코드를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100%다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니세요. 이게 대부분은 받아서 오시는데 10분 중 한 분은 못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단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걱정하지 말고 오시면 할리팩스에서 추가로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시면 여행 비자로, 관광 비자로 스테이 하시다가 관광 비자 만료될 때쯤 비지터 레코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국장 퇴장하시면 되는데, 짐 찾으셔야 되는 분들은 짐을 찾으시고 퇴장하시면서 그 키오스크에서 받았던 입국 신고서 있죠. 그거 같이 제출하시면서 나가시면 됩니다. 나가시고 스터디 퍼밋 잘 받으셨으면 중간에 저희 헬리팩스 라이프 팀장님들, 실장님들이랑 상황 공유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좀 안심하고 안내해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짐을 만약에 찾으셨다가 다시 붙이셔야 되는 경우에는 국내선 체크인 카운터로 이동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추가 요금을 내야 돼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천공항에서 이미 지불하신 경우에는 인천공항에서 지불했어 라고 말씀하시고 영수증 보여주시고, 아니면은 뭐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다 싶으시면 여기서 지불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준비해드리는 게 이제 캐나다 입국 심사 예상 질문이에요. 이거는 기본적인 것들로 되어 있는데 꼭 살펴봐야 되는 지점이 있어서 그것만 좀 강조해서 넘어갈게요. 일단은 뭐 딱 오시면 너 캐나다 방문 목적이 뭐야? 라고 하면은 나 영어 공부하러 왔어. 아니면 컬리지 가려고 왔어.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고, 어디서 지낼 건가요? 하면은 그 아파트 렌트했던 계약 그 주소지 있잖아요. 그거 보여주시면 제일 편리한 방법입니다. 주소를 줄줄줄 얘기할 필요 없고 그냥 적어 놓은 거라든지 이런 거 보여주면은 알아서 확인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나중에 이 7번이 좀 중요한 편이에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그 이민 심사관이 학생 비자 줄 때 얘기를 물어보는 질문들이거든요. 뭐라고 물어볼 거냐면은 너 캐나다에서 일할 계획이 있니? 아니면 너 혹시 여기서 영주권 신청할 계획이 있니?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절대 노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미래에는 뭐 생각해보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여기서 바로 안 나가고 오랫동안 머물 것 같은 그 의도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캐나다에 두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요, 없습니다. 나는 이거 학업 끝나면 집에 돌아갈 거야 라고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학생 비자고 학업만 졸업하고 한국으로 갈 거예요 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동반 자녀에 대해서 묻는 경우들이 있어요. 캐나다에서 뭐 할 거예요? 하면은 내 자녀는 퍼블릭 스쿨, 할리팩스에서 퍼블릭 스쿨에 갈 거예요. 그리고 내 학생 비자가 있으면 내 자녀도 퍼블릭 스쿨에 갈 수 있어요. 노바스코샤 주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왜 자녀는 스터디 퍼밋 없이 왔냐? 너만 왜 스터디 퍼밋이 있니? 라고 물어보면 노바스코샤 주에서는 나만 스터디 퍼밋이 있어도 애들이 공부할 수 있어요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고, 배우자 동반일 경우 배우자가 캐나다에서 그러면 뭐 할 거냐, 비지터 레코드 받을 건데 이렇게 물어볼 경우에는 집에서 아이들 돌보고 케어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이런 질문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배우자는 혹시 일할 예정이냐? 이렇게 묻는 경우에는 아니요, 없습니다. 비지터 레코드일 경우도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할 계획 없고 없다. 그럴 계획 없다. 하고 노라고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배우자분이 워크퍼밋을 같이 신청하는 경우라면 좀 달라요. 배우자분이 만약에 뭐 워킹 홀리데이 승인 레터가 있으셔서 워홀 비자를 받으시는 경우다. 그런 경우에는 괜찮은데요. 그게 만약에 아니다 하면은 절대 노라고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동반 배우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반 배우자는 비지터 레코드로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반 입국자는 신체 검사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체류 가능한 비지터 레코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심사관마다 가끔 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심사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이제 10분 중에 한 분이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배우자분의 비지터 레코드를 못 받고 오시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자녀들 학업에는 문제 없으세요. 일단은 오셔서 입국하신 다음에 헬리팩스에서 비지터 레코드를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니까 그래서 마음 편하게 먹으시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OT였고요. 추가 질문 사항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또 1대1로 만나 뵙는 자리에서 질문 받을 예정이니까요.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